사람이 만든 책보다 책이 만든 사람이 더 많습니다. 내비책방. 안녕하세요. 내비책방입니다. 오늘 소개해드릴 책은 아서 코난 도일의 셜록 홈즈 시리즈 푸른 카벙클의 모험입니다. 오랜만에 작품을 들고 왔습니다. 소설 혹은 명작 문학작품을 들고 왔고요. 오늘은 그냥 편하게 읽을 거니까 중간에 발음 실수라든지 혹은 내용에 맞지 않게 읽는 부분이 있으면 언제든지 댓글로 알려주시면 다음부터 잘하겠습니다. 이번 실수는 넘어가 주시고 다음부터 잘하도록 하겠습니다. 셜록 홈즈 시리즈 어렸을 때부터 많이 좋아했었는데 여러분들에게 소개할 수 있게 돼서 기분이 좋네요. 최선을 다해서 한번 읽어볼게요. 오늘은 편하게 들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아서 코난 도일 셜록 홈즈 푸른 카벙클의 모험. 크리스마스 이틀 뒤 아침, 나는 친구 셜록 홈즈에게 연말 인사를 건네기 위해 찾아갔다. 홈즈는 보라색 실내복을 입고 소파에 늘어져 있었으며 오른쪽에는 파이프 거리가 있고 옆에는 구겨진 아침 신문 더미가 쌓여 있었다. 소파 옆에는 낡은 나무 의자가 있었고 의자의 등받이 끝에는 낡아 빠진 검은 모자가 걸려 있었다. 모자와 함께 렌즈와 핀셋이 놓여 있었는데 이는 아마도 모자를 조사하기 위해 그런 방식으로 걸어둔 듯 했다. 무언가 조사 중이시군요. 내가 말했다. 방해가 되는 건 아니겠죠? 아니, 오히려 반갑네. 이 일을 함께 이야기 나눌 친구가 생겨서 말이야. 아주 사소한 사건일 뿐이라네. 하지만 관련된 몇 가지 요소들이 단순히 흥미로울 뿐만 아니라 교훈적이기도 하다네. 나는 그의 안락 의자에 앉아 차가운 손을 따뜻한 벽난로 앞에서 녹였다. 날씨가 매우 추워서 창문에는 서리가 가득했다. 저 모자에 어떤 사건이 얽혀 있는 건가요? 내가 말했다. 어떤 범죄 사건의 단서라도 되는 건가요? 아니야. 범죄와는 전혀 상관없어. 셜록 홈즈는 웃으며 말했다. 단지 이 도시 안에 사는 400만 명의 사람들이 빽빽이 밀집해 있으면 이런 우스꽝스러운 일들이 생기기 마련이지. 수많은 사람들의 다양한 사건들이 펼쳐지다 보면 흥미롭고 기괴하면서도 범죄와는 무관한 문제들이 종종 발생하곤 한다네. 그렇군요. 최근 제가 정리한 6가지 사건 중에서 3가지는 법적인 범죄와는 전혀 관련이 없었습니다. 내가 대답했다. 그렇지. 자네가 말하는 건 아마 아이린 애들러 사건, 그리고 메리 서덜랜드 아가씨 사건, 그리고 일그러진 입술을 가진 남자 사건을 말하는 것이겠지. 내가 보기에 이 사건도 그저 무해한 사건일 가능성이 커. 혹시 피터슨이라는 남자를 기억하나? 네, 물론이죠. 바로 그 피터슨이 이 모자와 관련이 있다네. 피터슨의 모자인가요? 아니. 그가 발견한 것이네. 주인은 알려지지 않았어. 이 낡은 중산모를 단순한 모자로 보지 말고 지적인 문제로 바라보길 바라네. 우선 이 모자가 여기까지 오게 된 경위를 설명하지. 크리스마스 아침, 이 모자는 살찐 거위와 함께 도착했네. 지금쯤 피터슨의 난로 앞에서 맛있게 구워지고 있을 거라고 생각하네. 사실은 이렇다네. 크리스마스 아침 새벽 4시쯤
피터스는 약간의 즐거움을 누린 후 토트넘 코트 로드를 따라 집으로 돌아가고 있었지. 그때 그는 가스등 불빛 속에서 약간 비틀거리며 흰 거위를 어깨에 메고 가는 키 큰 남자를 보았어. 그가 구지 스트리트 모퉁이에 다다랐을 때 그 낯선 남자와 몇몇 거친 무리 사이에 싸움이 일어났네. 그 무리 중 한 명이 남자의 모자를 쳐서 떨어뜨렸고, 이에 남자는 자신을 방어하기 위해 지팡이를 들어 머리 위로 휘둘렀다가 뒤에 있던 상점 유리창을 깨뜨리고 말았지. 피터스는 낯선 남자를 돕기 위해 달려갔지만 그 남자는 유리창을 깨뜨린 데 당황하고, 제복을 입은 공무원처럼 보이는 사람이 자신에게 다가오는 것을 보고는 거위를 떨어뜨리고 골목길 속으로 사라져버렸다네. 거친 무리도 피터슨의 등장에 놀라 도망갔고, 그리하여 피터슨은 전투의 승리자로 남게 되었으며, 전리품으로는 이 낡은 모자와 틀림없는 크리스마스 거위 한 마리가 남게 되었네. 그렇다면 당연히 주인에게 돌려주었겠죠? 친구야, 바로 그 점이 문제라네. 거위의 왼쪽 다리에 매달린 작은 카드에는 헨리 베이커 부인에게라고 적혀 있었고, 모자 안쪽 안감에도 HB라는 이니셜이 적혀 있네. 하지만 이 도시에는 베이커라는 이름을 가진 사람이 수천 명, 헨리 베이커라는 이름을 가진 사람도 수백 명은 있을 걸세. 이 잃어버린 물건을 그들 중 누군가에게 돌려준다는 게 쉽지 않다네. 그렇다면 피터스는 어떻게 됐어요? 그는 크리스마스 아침에 모자와 거위를 모두 나에게 가져왔네. 그가 알다시피 나는 아주 작은 문제라도 흥미롭게 생각하거든. 거위는 오늘 아침까지 우리가 보관하고 있었는데 날씨가 조금 추운 편임에도 불구하고 더 두면 상할 것 같아서 부득이하게 먹어치우게 되었네. 따라서 이 거위는 거위로서의 최종 운명을 맞이했고, 나는 이 낯선 신사가 잃어버린 모자를 계속 가지고 있게 되었지. 광고를 좀 내보시지 그랬어요? 아니, 그렇다면 그의 신원을 알 수 있는 단서가 있어요? 우리가 추론할 수 있는 만큼만 있지. 모자에서요? 그렇네. 하지만 농담이겠죠. 이 낡고 달아빠진 중산모에서 뭘 알 수 있단 말이에요? 여기 내 렌즈가 있네. 자네도 내 방식을 알지 않나? 자네 스스로 이 물건을 썼던 사람의 개성에 대해 무엇을 알 수 있을지 한번 추론해보게. 나는 그 낡은 모자를 손에 들고 약간 씁쓸한 기분으로 이리저리 살펴보았다. 평범한 검은색 둥근 모자로 딱딱하고 많이 낡아 있었다. 안감은 붉은 비단이었지만 상당히 변색된 상태였다. 제작자의 이름은 없었고 홈즈가 말했듯 한쪽에 HB라는 이니셜이 휘갈겨 적혀 있었다. 모자 가장자리에는 고정끈을 위한 구멍이 있었으나 고무줄은 사라진 상태였다. 그 외에도 모자는 갈라지고 먼지투성이었으며 여기저기에 얼룩이 많았다. 게다가 변색된 부분을 잉크로 칠해 감추려 한 흔적도 보였다. 아무것도 보이지 않는군요. 나는 모자를 홈즈에게 돌려주며 말했다. 정반대일세 왓슨. 자네는 모든 걸 보고 있네. 다만 보고 나서 추리하는 데 소극적일 뿐이지. 그럼 이 모자로부터 당신이 추론할 수 있는 게 무엇인지 말씀해 주시죠. 홈즈는 모자를 집어들고 특유의 깊은 성찰이 담긴 눈빛으로 모자를 응시했다. 처음 생각했던 것만큼 시사하는 바가 많진 않네만. 그래도 몇 가지는 분명하게 추론할 수 있고 또 몇 가지는 상당한 가능성을 시사하지. 우선 이 남자가 매우 지적이었다는 건 분명하네.
또한 최근 3년 전까지는 상당히 부유한 생활을 했지만 지금은 어려운 시기를 겪고 있는 것 같아. 예전에는 예지력도 있었지만 지금은 그때보다 둔해진 것으로 보아 도덕적 타락이 진행되고 있다는 증거지. 그의 재정 상태가 악화된 것을 보니 아마 술과 같은 나쁜 영향이 그에게 작용했을 가능성이 크네. 그 때문에 그의 아내도 더 이상 그를 사랑하지 않게 된 것 같군. 아니, 홈즈. 홈즈는 내 항의에 아랑곳하지 않고 말을 이어갔다. 하지만 그는 어느 정도의 자존심은 유지하고 있네. 그는 주로 집에서만 생활하며 외출을 거의 하지 않고 몸 관리를 전혀 하지 않는 사람이지. 중년이며 머리가 반백이 되었고 며칠 전에 머리를 깎았으며 라임 크림으로 머리를 단장하는 습관이 있네. 이런 것들은 모두 이 모자로부터 추론할 수 있는 명백한 사실이네. 덧붙이자면 그의 집에는 가스 시설이 설치되어 있을 가능성이 매우 낮아 보이네. 당신 정말 농담하는 거죠, 홈즈? 전혀 아니네. 이 모든 결과를 들었으면서도 여전히 그 추론 방법이 이해되지 않나? 솔직히 제 머리가 둔해서 따라가기 어렵군요. 예를 들어 그가 지적인 사람이라는 걸 어떻게 하라는 겁니까? 대답 대신 홈즈는 모자를 자기 머리에 푹 눌렀었다. 모자는 그의 이마를 넘어 콧등까지 내려왔다. 두개골 크기의 문제라네. 홈즈가 말했다. 뇌가 이렇게 큰 사람이라면 그 안에 뭔가가 들어있어야 하지 않겠나? 그렇다면 그의 재정 상태가 악화되었다는 점은요? 이 모자는 3년 전의 것이네. 평평한 챙 가장자리 안쪽으로 말린 스타일은 그때 유행했지. 이 모자는 최고급 품질이네. 이 갈비 모양의 실크밴드와 훌륭한 안감을 보게나. 이 남자가 3년 전에 이렇게 비싼 모자를 살 수 있었지만 그 이후로 새로운 모자를 사지 않았다면 분명 생활 형편이 나빠진 게 분명하지. 그건 확실히 그렇군요. 하지만 예지력과 도덕적 퇴락은 어떻게 알아냈습니까? 셜록 홈즈는 웃으며 말했다. 여기 예지력이 있네. 그는 모자의 고정끈에 달린 작은 디스크와 고리를 가리켰다. 이런 것은 모자에 기본적으로 달려있지 않지. 이 남자가 일부러 주문했다면 바람에 대비하기 위해 이런 예방책을 취한 거니 어느 정도 예지력이 있었다는 증거지. 하지만 고무줄이 끊어졌는데도 다시 고치지 않은 것을 보면 그가 예전에 비해 예지력이 떨어졌음을 알 수 있어. 이는 분명 그의 성격이 약해졌다는 증거지. 한편으로 그는 모자의 얼룩을 잉크로 칠해 감추려고 노력했는데 이는 아직 자존심이 완전히 사라지지 않았다는 증거라네. 예. 당신의 추론이 그럴듯하군요. 그가 중년이고 머리가 반백이며 최근에 머리를 깎았고 라임 크림을 사용한다는 건 모두 모자의 안감 아래쪽을 면밀히 조사해서 알 수 있었네. 렌즈로 보니 이발사가 자른 짧은 머리카락들이 많이 붙어 있었고 분명한 라임 크림 냄새도 나는군. 자네도 알다시피 이 먼지는 거리의 거친 회색 먼지가 아니라 집안의 부드러운 갈색 먼지야. 이는 모자가 대부분 실내에 걸려 있었다는 걸 보여주지. 또 내부의 습기 자국은 이 모자를 쓴 사람이 상당히 땀을 많이 흘렸다는 걸 증명하고 따라서 그가 몸 관리를 전혀 하지 않는다는 걸 알 수 있지. 그런데 그의 아내 말입니다. 아내가 그를 더 이상 사랑하지 않는다고 했지 않습니까? 이 모자는 몇 주 동안 먼지가 쌓였지만 한 번도 솔질을 하지 않은 상태라네. 만약 자네가 일주일 동안 모자에 먼지를 쌓은 채 집을 나선다면 자네 아내도 자네를 그리 사랑하지 않게 되었다고 생각할 수밖에 없지 않겠나, 왓슨? 하지만 그는 독신자일 수도 있지 않나요? 아니, 그가 아내에게 화해의 표시로 거위를 가져가고 있었던 게 틀림없네. 거위 다리에 달려있던 카드 내용을 기억하게. 당신은
모든 질문에 대답이 있군요. 그런데 도대체 어떻게 그의 집에 가스가 들어오지 않는다고 추론했습니까? 기름 얼룩이 한두 개 정도라면 우연일 수 있네. 하지만 5개나 되는 얼룩을 보면 이 사람은 밤마다 촛불을 들고 다니는 게 분명하지. 아마도 한 손에 모자를 들고 다른 한 손에는 꺼져가는 촛불을 들고 계단을 오르는 거겠지. 어쨌든 가스등에서 이런 얼룩이 생길 리는 없네. 이제 이해가 됐나? 나는 웃으며 말했다. 정말 기발하군요. 하지만 당신도 방금 말했듯이 범죄가 일어난 것도 아니고 그저 거위 한 마리를 잃은 것뿐이라면 이 모든 게 에너지 낭비 같습니다. 셜록 홈즈가 대답하려는 순간 갑자기 문이 벌컥 열리며 피터슨이 상기된 얼굴로 방으로 뛰어들어왔다. 놀란 표정으로 그는 말을 더듬었다. 거위예요. 홈즈 씨, 거위 말입니다. 응? 그게 왜? 다시 살아나서 부엌 창문 밖으로 날아갔다는 건가? 홈즈는 소파에서 몸을 돌려 피터슨의 흥분한 얼굴을 더 잘 보려고 자세를 바꿨다. 여기 보세요, 선생님. 제 아내가 거위의 모래주머니에서 발견한 겁니다. 그는 손바닥을 펼쳐 보였는데 그 위에는 콩알보다 조금 작은 푸른 빛을 내며 반짝이는 보석이 있었다. 그 빛깔과 순수함은 마치 어두운 공간에서 전기처럼 번쩍였다. 셜록 홈즈는 휘파람을 불며 몸을 일으켰다. 맙소사 피터슨, 정말 대단한 보물을 발견했군. 자네도 이게 뭔지 아는가? 다이아몬드겠죠, 선생님? 보석이에요. 마치 진흙처럼 유리도 쉽게 긁히더군요. 그것보다 훨씬 더 진귀한 보석이네. 바로 그 보석이라네. 설마 모카르 백작 부인의 푸른 카본클은 아니겠죠? 그렇다네. 내가 그 크기와 모양을 잘 알지 않겠나. 요즘 타임스에 매일같이 실린 광고를 봤거든. 이건 완전히 독보적인 보석이라네. 가치는 상상하기도 어렵겠지만 1000파운드의 보상금은 시장 가격의 20분의 1도 안 될 걸세. 1000파운드라니, 맙소사. 피터슨은 의자에 털썩 앉아 우리 둘을 번갈아 보았다. 그게 보상금이라네. 그런데 내가 아는 바에 따르면 모카르 백작 부인은 그 보석을 되찾을 수만 있다면 자신의 재산 절반도 기꺼이 내놓을 수 있을 만큼 정서적으로 애착을 가지고 있다네. 그 보석이 분실된 곳이 호텔 코스모폴리탄이었던가요? 내가 물었다. 그렇네. 정확히 말하면 12월 22일, 불과 닷새 전이지. 배관공 존 호너가 백작 부인의 보석함에서 그것을 훔친 혐의로 기소되었어. 그에 대한 증거가 너무나 강력해서 사건이 대법원으로 넘어갔다네. 여기 관련 기사가 있을 걸세. 홈즈는 신문 더미를 뒤적이며 날짜를 살펴보더니 마침내 한 장을 펼쳐 접고 다음 문단을 읽었다. 호텔 코스모폴리탄 보석절도 사건. 26세 배관공 존 호너는 22일 모카르 백작 부인의 보석함에서 푸른 카본클이라는 귀중한 보석을 훔친 혐의로 기소되었다. 호텔 상급 직원 제임스 라이더는 사건 당일 호너를 백작 부인의 드레스룸으로 안내 느슨해진 난간을 납땜하도록 했다고 증언했다. 그는 호너와 잠시 함께 있었지만 곧 다른 일로 자리를 비웠다. 돌아올 때 호너는 사라지고 책상은 강제로 열려 있었으며 백작 부인이 보석을 보관하던 작은 모로코 가죽 상자는 텅 빈 채 화장대 위에 놓여 있었다. 라이더는 즉시 경보를 울렸고 그날 저녁 호너는 체포되었으나 보석은 그의 몸에서도 그의 방에서도 발견되지 않았다. 백작 부인의 하녀 캐서린 규색은 라이더의 놀란 외침을 듣고 방으로 달려가 이전 증인이 묘사한 대로의 상황을 목격했다고 증언했다.
브래드 스트리트 경감은 호너를 체포했을 당시 그가 필사적으로 저항하며 무죄를 강력히 주장했다고 증언했다. 호너는 이전에 절도 전과가 있다는 증거가 제출되면서 사건은 요약 심리 없이 대법원으로 넘겨졌다. 재판 도중 호너는 극도로 동요하는 기색을 보였고 마침내 재판이 끝나자 기절해 법정에서 들려나갔다. 경찰 법정에선 이 정도였군. 홈즈는 생각에 잠긴 듯 신문을 던지며 말했다. 이제 우리가 풀어야 할 질문은 한쪽 끝에선 털린 보석함이 또 다른 한쪽 끝에선 토트넘 코트로드의 거위의 모래주머니에 이르기까지 어떻게 일이 진행되었느냐는 것이기지. 자네도 보겠지만 왓슨, 우리의 작은 추론들이 갑자기 훨씬 중요한 의미를 가지게 되었네. 여기 보석이 있고 그 보석은 거위에서 나왔으며 그 거위는 낡은 모자와 다른 특징들로 내가 지겨울 정도로 설명해온 헨리 베이커 씨에게서 왔네. 이제 진지하게 이 신사와 그가 이 작은 사건에서 어떤 역할을 했는지 알아내야겠군. 이를 위해 우선 가장 간단한 방법을 시도해보겠네. 모든 저녁신문에 광고를 내는 것이지. 만약 이 방법이 실패하면 다른 방법을 쓰겠네. 뭐라고 쓰실 건가요? 연필과 종이 한 장을 주게나. 자, 이제 써보겠네. 구지 스트리트 모퉁이에서 거위와 검은 펠트 모자를 발견. 헨리 베이커 씨는 오늘 저녁 6시 30분에 베이커가 221B로 오시면 찾아가실 수 있습니다. 깔끔하고 간결하지 않은가? 네, 그렇군요. 하지만 그가 이걸 볼까요? 아마도 신문을 주의 깊게 볼 걸세. 가난한 사람에게는 거위 한 마리도 큰 손실이니까. 그가 창문을 깨고 피터슨이 다가오는 것을 보고 놀라서 달아났지만 그 후에 자신의 거위를 버리고 도망친 충동을 매우 후회했을 게 틀림없네. 게다가 그의 이름이 들어가 있으니 아는 사람이라면 누구든 그에게 알려줄 걸세. 피터슨, 이 광고를 신문사에 가지고 가서 오늘 저녁 신문들에 실리게 하게나. 어떤 신문들에 넣을까요, 선생님? 글로브, 스타, 펠멜, 세인트 제임스 가제트, 이브닝 뉴스, 스탠다드, 에코, 그리고 생각나는 다른 모든 신문에 넣게나. 알겠습니다, 선생님. 그리고 이 보석은요? 그렇지. 이 보석은 내가 보관할 걸세. 고맙네. 그리고 피터슨, 돌아오는 길에 거위 한 마리를 사서 여기에 두게나. 자네 가족이 지금 먹고 있는 거위를 대신할 거 하나는 필요하지 않겠나. 피터슨이 나간 후 홈즈는 보석을 집어들고 빛에 비춰보았다. 정말 아름다운 물건이군. 그가 말했다. 어찌나 반짝이는지 보게나. 이런 보석이야말로 범죄의 중심이 될 수밖에 없지. 좋은 보석은 언제나 그렇다네. 크고 오래된 보석의 모든 면마다 피 묻은 일이 얽혀 있을 수 있다네. 이 보석은 20년도 채 안 된 것이지만 이미 흉측한 역사를 갖고 있어. 남중국의 아모이 강변에서 발견되었는데 보통 붉은색인 카본클과 달리 파란색이라는 점이 특이하지. 아직 젊은 보석인데도 이미 2번의 살인, 산성 투척 사건, 자살, 그리고 여러 차례의 절도가 이 보석 때문에 일어났다네. 이렇게 아름다운 물건이 교수대와 감옥으로 사람들을 보내는 데 일조했다니. 믿어지나? 이제 강철 상자에 넣어두고 백작 부인께 이 보석을 확보했다는 편지를 보내야겠네. 그럼 그 배관공 호너가 무죄라고 생각하십니까? 단언할 순 없네. 그렇다면 이 사건과 관련하여 헨리 베이커가 어떤 연루가 있다고 보시는 건가요? 내 생각엔 헨리 베이커 씨가 아무 잘못도 없는 사람일 가능성이 훨씬 크네. 자기가 들고 가던 새가 금덩이보다 더 가치가 있다는 사실을 전혀 몰랐을 것세.
하지만 그건 광고에 응답이 오면 간단한 방법으로 확인할 수 있지. 그 전까지는 아무것도 할 수 없다는 건가요? 그렇다네. 그렇다면 저는 제일 보러 다녀야겠군요. 하지만 저녁에 말씀하신 시간에 돌아오겠습니다. 이렇게 복잡하게 얽힌 사건의 결말을 꼭 보고 싶거든요. 자네를 다시 보게 되어 기쁘겠군. 나는 7시에 저녁을 먹지. 들새 요리가 준비될 걸세. 이번 일을 생각하니 허드슨 부인에게 새의 모래주머니를 검사해보라고 해야 할 것 같군. 나는 사건 때문에 지체되어 6시 반이 조금 지나 베이커가로 돌아왔다. 집에 가까워질 무렵 나는 스코틀랜드 모자를 쓰고 목까지 단추를 채운 외투를 입은 키 큰 남자가 현관에 불빛이 비치는 곳에서 기다리고 있는 모습을 보았다. 내가 도착하자마자 문이 열렸고 우리는 함께 홈즈의 방으로 안내되었다. 헨리 베이커 씨를 맞이하게 되어 기쁩니다. 홈즈가 안락의자에서 일어나 방문객을 친절히 맞으며 말했다. 벽난로 옆 이 의자에 앉으시죠, 베이커 씨. 오늘 밤은 꽤 춥군요. 여름보단 겨울에 적응이 덜 된 것 같아 보이시네요. 왓슨. 자네도 마침 잘 왔군. 저 모자가 당신 것입니까, 베이커 씨? 네, 선생님. 틀림없이 제 모자입니다. 베이커 씨는 어깨가 둥글게 굽고 머리가 큰, 덩치 큰 남자였다. 그의 얼굴은 넓고 지적이며 회색빛이 도는 갈색 턱수염으로 좁아져 있었다. 그의 코와 볼에는 약간 붉은 기운이 돌았고 뻗은 손이 살짝 떨리는 것이 홈즈의 추론대로 그의 습관을 떠올리게 했다. 그의 낡은 검은색 외투는 앞에서 단단히 잠겨 있었고 옷깃은 올려져 있었으며 손목에서는 소매나 셔츠 자락 하나 보이지 않았다. 그는 말을 천천히 하나하나 신중하게 골라서 하는 방식으로 말했는데 전반적으로 불운을 겪어온 학식 있는 사람이라는 인상을 주었다. 며칠간 이 물건들을 보관하고 있었습니다. 홈즈가 말했다. 당신께서 주소를 알려주는 광고를 내실 거라 기대했거든요. 왜 광고를 내지 않으셨는지 궁금하군요. 방문객은 다소 민망한 웃음을 지으며 말했다. 이제는 살림이 예전처럼 여유롭지 않거든요. 거칠게 날 덮친 무리들이 모자와 새를 가져갔다고 확신했기에 그것들을 되찾기 위해 돈을 쓰는 건 의미 없다고 생각했습니다. 이해가 됩니다. 그런데 새에 대해서 말씀드리자면 저희가 먹어야만 했습니다. 먹었다고요? 베이커 씨는 흥분한 나머지 의자에서 반쯤 일어섰다. 네. 저희가 그렇게 하지 않았더라면 아무 소용도 없었을 겁니다. 하지만 여기에 있는 이 다른 거위가 무게도 비슷하고 아주 신선하니 그걸로도 충분히 만족하실 거라 생각합니다. 물론이죠. 물론입니다. 베이커 씨는 안도의 한숨을 내쉬며 대답했다. 물론 원하신다면 당신 거위의 깃털과 다리, 모래 주머니 등도 남아 있습니다만. 그는 큰 소리로 웃음을 터뜨렸다. 제 모험의 기념품으로는 쓸모가 있을지도 모르지만 그런 조각들이 제게 무슨 쓸모가 있겠습니까? 아니요, 선생님. 허락하신다면 여기에 있는 훌륭한 새로 충분할 것 같습니다. 셜록 홈즈는 어깨를 약간 으쓱하며 날카롭게 나를 보았다. 여기 모자와 새가 있습니다. 홈즈가 말했다. 그런데 혹시 그 거위를 어디서 구했는지 말씀해 주시겠습니까? 저는 가금류를 좋아하는 편이라 이렇게 잘 자란 거위는 좀처럼 보지 못했거든요. 물론입니다, 선생님. 베이커 씨는 새로 얻은 거위를 팔에 끼고 일어서며 말했다.
저희 몇몇은 박물관 근처의 알파 여관에 자주 갑니다. 낮에는 박물관 안에서 지내는 사람들입니다. 이해하시겠지만요. 올해 그곳의 주인인 윈디게이트 씨가 거위 클럽을 운영했는데 매주 약간의 돈을 내면 크리스마스에 한 마리씩 받을 수 있게 했습니다. 제 돈은 빠짐없이 지불되었고 그 나머지는 이미 알고 계시겠지요. 덕분에 정말 감사합니다, 선생님. 이 스코틀랜드 모자는 제 나이와 인품에는 어울리지 않거든요. 그는 약간 우스꽝스러운 위엄을 갖추고 우리에게 깊이 고개를 숙인 후 자신의 길을 따라 떠나갔다. 헨리 베이커 씨에 대해서는 이 정도면 충분하군. 홈즈는 그가 나가자 문을 닫으며 말했다. 그는 이 사건에 대해 전혀 아는 바가 없다는 게 분명하네. 배가 고프나, 왓슨? 그다지 고프진 않습니다. 그렇다면 저녁을 뒤로 미루고 이 단서를 따라가 보자고 제안하겠네. 아직도 이 사건은 따끈따끈하니까. 좋습니다. 날씨가 매서운 밤이어서 우리는 외투를 걸치고 목도리를 꽁꽁 둘러맸다. 밖에서는 구름 한 점 없는 하늘에 차가운 별들이 빛나고 있었고 지나가는 사람들의 입김이 총알처럼 공중에 하얗게 피어올랐다. 우리 발걸음은 의사들의 거리를 지나 원폴가, 할리가를 통과해 위그모어가를 거쳐 옥스퍼드가로 향하는 동안 또렷하게 울려 퍼졌다. 15분 후 우리는 블룸즈버리에 있는 알파 여관에 도착했다. 그곳은 홀본으로 내려가는 거리의 모퉁이에 위치한 작은 주점이었다. 홈즈는 개인 바의 문을 밀고 들어가 붉은 얼굴에 흰 앞치마를 두른 주인에게 맥주 2잔을 주문했다. 거위가 훌륭하다면 맥주도 분명 훌륭할 것 같군요. 홈즈가 말했다. 거위라니요? 주인은 놀란 듯 반응했다. 네. 방금 30분 전에 헨리 베이커 씨와 이야기를 나눴는데 그분이 이곳의 거위 클럽 회원이더군요. 그렇군요. 하지만 저희 거위가 아닙니다, 선생님. 정말입니까? 그렇다면 누구의 것인가요? 코벤트 가든의 상인에게서 2다스 구입한 겁니다. 정말? 그곳 상인들 중 몇몇을 알고 있죠. 누구에게서 구입하셨습니까? 브레킨 리즈라는 사람입니다. 난 그를 모르겠군요. 어쨌든 주인장님께 건배를. 사업이 번창하길 빕니다. 좋은 밤 되시게. 홈즈는 문을 나서며 외투 단추를 채우고 말했다. 이제 브레킨 리즈를 만나러 가세, 왓슨. 기억하게. 이 단서의 한쪽 끝에는 보잘것없는 거위가 있지만 반대쪽 끝에는 무죄가 입증되지 않으면 7년형을 받을 사람도 있다네. 물론 이 조사가 그의 유죄를 입증할 수도 있겠지만 어쨌든 경찰이 놓친 실마리를 우리 손에 우연히 쥐게 되었으니 끝까지 추적해보자고. 남쪽으로 향해서 빠르게 걷세. 우리는 홀본을 가로질러 엔델가를 따라갔고 지그재그로 이어진 빈민가를 지나 코벤트 가든 시장에 도착했다. 가장 큰 가판대 중 하나에 브레킬리즈라는 이름이 붙어 있었고 날카로운 인상에 잘 손질된 구렛나룻을 가진 주인이 소년과 함께 가판대 셔터를 닫고 있었다. 안녕하세요. 날이 춥군요. 홈즈가 인사했다. 상인은 고개를 끄덕이며 내 동료를 의심스러운 눈으로 쳐다보았다. 이 거위가 다 팔렸나 보군요. 홈즈는 텅 빈 대리석 가판대를 가리키며 말했다. 내일 아침에 500마리 가져올 수 있습니다. 그건 필요 없어. 가스등 아래 가판대에 몇 마리가 있습니다만. 하지만 추천을 받고 온 것입니다.
누구에게서요? 알파 여관 주인이요. 그렇군요. 그에게 2다스 보냈죠. 훌륭한 거위들이었더군요. 그런데 그 거위들은 어디서 구하셨습니까? 내가 놀란 것은 이 질문이 상인의 격렬한 반응을 불러일으켰기 때문이었다. 뭐라고요? 무슨 속셈이요? 그냥 직설적으로 말해보시지. 상인은 고개를 갸웃하며 손을 허리에 얹고 말했다. 직설적으로 말한 겁니다. 알파 여관에 공급하신 그 거위를 어디서 구하셨는지 알고 싶을 뿐입니다. 그렇다면 말 안 하겠소. 별로 중요한 일도 아닌데 그렇게 화를 내실 필요가 있을까요? 화가 난다고? 당신도 나처럼 이리저리 귀찮게 굴면 열불이 나겠지. 난 돈을 주고 좋은 물건을 사면 그걸로 끝나야 한다고 생각하오. 그런데 거위가 어디에 있소? 누구에게 팔았소? 얼마에 팔겠소? 질문이 끊이지 않으니 마치 이 세상에 거위가 이것들밖에 없는 것처럼 떠들어대니 말이오. 저는 그런 사람들과는 전혀 관련이 없습니다. 홈즈는 무심하게 말했다. 말씀 안 해주셔도 상관없습니다. 하지만 저는 가금류에 대한 제 의견을 걸 준비가 되어 있고 내가 먹은 새는 시골에서 자란 거라고 생각합니다. 그 의견에 5파운드를 걸지요. 그렇다면 그 돈은 잃은 거요. 왜냐하면 그 새들은 모두 도시에서 자란 것이요. 상인이 딱 잘라 말했다. 전혀 그렇지 않습니다. 내 말이 맞다고요. 난 믿지 않습니다. 평생 새를 다뤄온 나보다 더 잘하신다고 생각하십니까? 알파 여관에 간 새들은 전부 도시에서 자란 거라니까요. 날 설득하긴 힘들 겁니다. 내기하시겠소? 내가 옳다는 걸 알기에 당신 돈을 뺏는 셈이지만 고집을 꺾기 위해 1파운드를 걸지요. 상인은 씁쓸하게 웃으며 말했다. 장부 가져와라, 필. 작은 소년이 얇은 장부 한 권과 기름때가 잔뜩 낀 두꺼운 장부 한 권을 가져와서 램프 아래에 놓았다. 자, 거만한 양반. 상인이 말했다. 내가 거위가 다 떨어졌다고 생각했는데 끝나기 전에 내 가게에 아직 한 마리가 남아있다는 걸 알게 될 거요. 이 작은 장부 보이십니까? 그래서요? 이건 내가 물건을 사들이는 사람들 목록이요. 보이시오? 여기 이 페이지는 시골에서 온 공급자들 목록이고 그들 옆에 있는 큰 숫자들은 큰 장부에서 그들의 계정을 위치하는 곳이요. 자, 이 다른 페이지에 빨간 잉크로 적힌 목록들 이거 보이시오? 이건 내 도시 공급업자들 목록이요. 이제 3번째 이름을 보시지. 읽어보시오. 오크숏 부인, 브릭스턴 로드 117번지 249. 홈즈가 읽었다. 그렇소. 이제 그걸 장부에서 찾아보시오. 홈즈가 가리킨 페이지를 펼쳤다. 여기 오크숏 부인, 브릭스턴 로드 117번지, 계란 및 가금류 공급업자. 좋소. 그럼 마지막 항목은 12월 22일 거위 24마리, 7실링 6펜스. 그렇지. 거기 있어. 그리고 그 아래는 알파 여관의 윈디게이트 시계 12실링의 판매. 더 할 말 없어? 셜록 홈즈는 매우 난처해 보였다. 그는 주머니에서 1파운드 금화를 꺼내 카운터 위에 내려놓고 말을 잃은 듯한 표정으로 등을 돌렸다. 몇 걸음 떨어진 가로등 아래에서 그는 자신만의 조용한 방식으로 마음껏 웃었다.
이 구렛나룻과 주머니에서 삐쭉 나온 핑크언을 보면 내기를 좋아하는 사람이란 걸 알 수 있다네. 내가 그 앞에 100파운드를 내놓았어도 그가 내기를 통해서라면 이렇게 완벽하게 정보를 제공하진 않았을 걸세. 자, 왓슨. 이제 우리의 탐정 행위도 거의 끝나가는 듯하군. 남은 문제는 오늘 밤에 오크숍 부인을 찾아가야 할지 아니면 내일로 미뤄야 할지일세. 저 불친절한 상인의 말로 미루어 보아 우리 말고도 이 사건에 관심 있는 사람들이 더 있다는 게 분명하네. 그래서 내가 생각하는 건 홈즈의 말이 채 끝나기도 전에 우리가 막 떠나온 가판대에서 시끄러운 소란이 벌어졌다. 돌아보니 가로등 아래 노란 불빛 속에 쥐 같은 얼굴을 한 작은 사내가 서 있었고 브레킬리지가 가판대 문에 서서 주먹을 흔들며 그 남자에게 소리를 지르고 있었다. 이제 당신과 당신의 거위 얘기는 지긋지긋해. 다들 사라졌으면 좋겠군. 더 이상 이런 쓸데없는 얘기로 귀찮게 굴면 개를 풀어버릴 테니 말이야. 오크숍 부인을 여기로 데리고 오면 대답해 주겠지만 당신과는 아무 상관없어. 내가 당신에게 거위를 샀나? 아니요. 하지만 그중 하나는 제 것이었어요. 작은 사내가 징징거렸다. 그럼 오크숍 부인에게 직접 물어보시오. 그녀가 당신에게 물어보라고 했어요. 그래? 그럼 프로이센 왕에게라도 물어보시지. 나는 신경 쓰지 않으니 당장 꺼지시오. 작은 사내는 어둠 속으로 도망쳐버렸다. 이거 브릭스턴 로드를 방문할 필요가 없어졌군. 홈즈가 속삭였다. 따라오게. 이 친구가 어떤 사람인지 알아보자고. 홈즈는 불 밝힌 가판대 주위에 모여있는 사람들 사이를 빠르게 지나 그 작은 사내에게 다가가 어깨에 손을 올렸다. 그는 놀라서 돌아섰고 가스등 불빛에 비친 그의 얼굴은 핏기 없이 창백했다. 누구십니까? 뭐가 필요하죠? 그는 떨리는 목소리로 물었다. 실례합니다만, 홈즈는 부드럽게 말했다. 방금 상인에게 하신 질문들을 들었는데 제가 도움을 드릴 수 있을 것 같군요. 당신이요? 당신이 누구길래 이 일에 대해 뭘 안다는 겁니까? 내 이름은 셜록 홈즈입니다. 남들이 모르는 것을 아는 게 내 일이죠. 하지만 이 일에 대해선 아무것도 모를 텐데요. 실례지만 난 모든 걸 알고 있습니다. 당신은 브릭스턴 로드의 오크숍 부인이 브레킬 리지에게 팔았고 그가 다시 알파 여관의 윈디게이트 씨에게 판매한 거위를 추적하고 있죠. 그 거위는 헨리 베이커 씨가 소속된 클럽으로 전달되었고요. 선생님, 당신이 제가 만나고 싶던 바로 그 사람입니다. 작은 사내는 두 손을 내밀며 떨리는 손가락으로 외쳤다. 이 일에 얼마나 관심이 큰지 설명드리기 어려울 정도입니다. 셜록 홈즈는 지나가던 사륜마차를 불러세웠다. 그렇다면 이런 바람 부는 시장보단 아늑한 방에서 이야기를 나누는 게 좋겠군요. 홈즈가 말했다. 그런데 그 전에 제가 도와드리게 된 분이 누구인지 말씀해 주실 수 있겠습니까? 그 남자는 잠시 머뭇거리더니 옆눈으로 흘겨보며 대답했다. 내 이름은 존 로빈슨입니다. 아니요. 진짜 이름을 말해 주시죠. 홈즈는 부드럽게 말했다. 가명을 쓰는 건 늘 불편한 법이지요. 낯선 남자의 창백한 뺨에 붉은 기운이 스쳤다. 좋습니다. 그가 말했다. 제 진짜 이름은 제임스 라이더입니다. 그렇죠. 호텔 코스모폴리탄의 수석 종업원이군요. 마차에 올라타세요. 당신이 알고 싶은 모든 것을
곧 알려드릴 수 있을 겁니다. 작은 사내는 한쪽은 두려움, 다른 한쪽은 희망으로 가득 찬 눈빛으로 우리 둘을 번갈아 보았다. 그는 큰 횡재를 눈앞에 두었는지 아니면 대재앙에 직면했는지 확신이 서지 않는 듯했다. 마침내 그는 마차에 올라탔고 반 시간 후 우리는 베이커가의 응접실로 돌아왔다. 가는 동안 아무 말도 오가지 않았지만 그의 가늘고 빠른 숨소리와 손을 쥐락펴락하는 모습에서 그의 긴장감이 역력했다. 자, 도착했습니다. 홈즈가 명랑하게 말했다. 이런 날씨에는 벽난로의 불이 아주 제격이군요. 라이더 씨, 꽤 추워 보이시네요. 바구니 의자에 앉으시죠. 제가 슬리퍼를 신고 이 작은 문제를 해결하기 전에 편히 앉아 쉬시고요. 자, 이제 당신은 그 거위들이 어떻게 되었는지 알고 싶어 하시는군요. 네, 선생님. 정확히 말하자면 그 한 마리 말입니다. 꼬리에 검은 줄무늬가 있는 하얀 거위 한 마리. 바로 그 새가 당신이 찾고 있는 것 아닌가요? 라이더는 감정이 북받치는 듯 몸을 떨었다. 선생님, 그 새가 어디로 갔는지 말씀해 주실 수 있나요? 바로 여기로 왔습니다. 여기로요? 네. 그리고 아주 특별한 새였죠. 당신이 그 새에 관심을 두는 것도 무리가 아니더군요. 그 새는 죽은 뒤에 알을 하나 낳았는데 그토록 아름답고 반짝이는 파란 알은 본 적이 없어요. 지금 제 박물관에 보관 중입니다. 우리 방문객은 비틀거리며 일어서더니 오른손으로 벽난로 선반을 붙잡았다. 홈즈는 강철 상자를 열어 파란 카벙크를 꺼냈다. 그것은 별처럼 차갑고 날카로운 빛을 내며 빛났다. 라이더는 겁에 질린 얼굴로 그 보석을 바라보며 그것을 차지할지 외면할지 고민하는 듯했다. 끝났습니다, 라이더 씨. 홈즈가 조용히 말했다. 정신 차리세요. 그렇지 않으면 불 속으로 넘어가겠어. 왓슨, 그의 팔을 잡고 의자에 돌려 앉히게. 이런 중죄를 감당할 만큼 건강한 사람은 아니군. 그에게 브랜디를 좀 주게. 좋아. 이제 좀 인간다운 모습이 되었군. 정말이지. 이 작고 약한 생명체 같으리라고. 그는 잠시 비틀거리며 거의 쓰러질 뻔했으나 브랜디가 그의 뺨에 약간의 생기를 돌게 했고 그는 공포에 찬 눈으로 자신을 비난하는 홈즈를 응시하며 앉아 있었다. 나는 이미 거의 모든 단서를 손에 넣었고 필요한 모든 증거도 가지고 있어. 네가 말해줄 수 있는 필요가 있는 것은 거의 없지만 남은 조각들을 채워 사건을 완벽하게 마무리하는 게 좋겠군. 라이더, 백작 부인의 푸른 보석 이야기를 들었겠지? 캐서린 큐색이 말해줬습니다. 그는 떨리는 목소리로 대답했다. 그렇군. 백작 부인의 하녀 말이지. 갑작스레 쉽게 손에 넣을 수 있는 부의 유혹은 당신에게 너무나 컸겠지. 이전에도 더 나은 사람들이 그런 유혹에 넘어가곤 했으니까 말이야. 하지만 그 수단에는 별로 양심의 가책을 느끼지 않은 듯 하더군. 라이더, 당신에겐 훌륭한 악당의 자질이 보이는군. 당신은 이 배관공 호너가 이전에 비슷한 사건에 연루되었다는 걸 알고 있었고 의심이 그에게 쉽게 갈 거라고 생각했겠지. 그래서 어떻게 했지? 당신과 공범인 큐색이 백작 부인의 방에 작은 수리 작업을 만들어냈고 그 일로 호너가 호출되도록 꾸몄지. 그가 떠난 후에는 보석함을 털고 경보를 울려 이 불쌍한 사람을 체포하게 만들었어. 그러고 나서는 라이더는 갑자기 카펫 위에 무릎을 꿇고 홈즈의 무릎을 붙잡으며 외쳤다. 제발, 제발 저를 용서해 주십시오. 제 아버지를 생각해 주십시오. 어머니를 생각해 주십시오.
그분들의 가슴이 무너질 겁니다. 저는 한 번도 잘못을 저지른 적이 없습니다. 다시는 이런 일 하지 않겠습니다. 이 성경에 맹세하겠습니다. 이 일을 법정에 가져가지 말아주세요. 제발 부탁합니다. 의자에 다시 앉아. 홈즈는 단호하게 말했다. 지금 와서 이렇게 비굴하게 구는 건 좋을지 몰라도 네가 아무것도 모르는 이 불쌍한 호너를 법정에 세울 때는 그런 양심의 가책조차 없었겠지. 제가 떠나겠습니다, 홈즈 선생님. 이 나라를 떠날 겁니다. 그러면 그에 대한 혐의도 자연히 무너질 겁니다. 그 문제는 나중에 얘기하지. 이제 다음 단계를 듣고 싶군. 그 보석이 어떻게 거위 속으로 들어가게 되었고 그 거위가 어떻게 시장에 나오게 되었는지 말해보게. 진실을 말하는 것이 네가 살 길이야. 라이더는 바짝 마른 입술로 혀를 훑으며 말했다. 그대로 말씀드리겠습니다, 선생님. 호너가 체포되자 저는 경찰이 언제 저를 수색할지 몰랐기 때문에 즉시 그 보석을 가지고 도망치는 것이 최선이라고 생각했습니다. 호텔 안에는 안전하게 보석을 숨길 곳이 없었어요. 그래서 심부름을 나가는 척하고 여동생 집으로 갔습니다. 그녀는 오크숏이라는 남자와 결혼해서 브릭스턴 로드에 살고 있었고 시장에 팔 거위들을 기르는 일을 하고 있었습니다. 가는 길 내내 만나는 사람마다 경찰이나 형사처럼 느껴졌고 날씨가 추웠음에도 브릭스턴 로드에 도착했을 땐 제 얼굴에 땀이 줄줄 흐르고 있었습니다. 여동생은 무슨 일인지 왜 그렇게 창백한지 물었지만 저는 호텔에서 일어난 보석 도난 사건 때문에 신경이 예민해졌다고 둘러댔습니다. 그 뒷마당으로 나가 파이프를 피우며 어떻게 해야 할지 고민했죠. 전에 마즐이라는 친구가 있었는데 그가 잘못된 길로 빠져 결국 팬텀빌 교도소에서 형을 살고 있었습니다. 어느 날 그가 저를 만나서 도둑들이 어떻게 훔친 물건을 처분하는지에 대해서 이야기를 나눠줬었어요. 저는 그가 저를 배신하지 않을 거라고 확신했습니다. 제가 그에 대해 아는 것이 몇 가지 있었거든요. 그래서 킬번에 사는 그에게 가서 제 고민을 털어놓기로 마음먹었습니다. 그가 이 보석을 돈으로 바꾸는 방법을 알려줄 거라고 생각했죠. 하지만 그에게 안전하게 가는 방법이 문제였어요. 호텔에서 나올 때 겪은 공포가 떠올랐습니다. 언제든 체포돼서 수색을 당할 수 있었고 그럼 조끼 주머니에 든 보석이 발견될 테니까요. 그때 저는 벽에 기대 서 있었고 제 발 주위에서 거위들이 어슬렁거리는 것을 보고 있었는데 문득 절호의 생각이 떠올랐습니다. 최고의 탐정이라도 이 방법은 알아내지 못할 거라고 생각했죠. 며칠 전 여동생이 크리스마스 선물로 거위 한 마리를 고르라고 말해줬었고 저는 항상 약속을 잘 지켰으니 제 마음대로 거위를 고를 수 있었습니다. 지금 그 거위를 골라 그 안에 보석을 숨긴 채 킬번으로 가져가기로 했죠. 마당에 작은 창고가 하나 있었고 그 뒤쪽으로 저는 하얀색 꼬리에 줄무늬가 있는 큼직한 거위 한 마리를 몰아 넣었습니다. 거위를 붙잡고 부리를 벌려 손가락이 닿는 데까지 보석을 목구멍 깊숙이 밀어 넣었죠. 거위는 꿀떡 삼키더니 보석이 식도로 내려가는 게 느껴졌습니다. 그런데 갑자기 거위가 날갯짓하며 몸부림쳤고 그때 여동생이 나와서 무슨 일이냐고 물어봤습니다. 그래서 저는 크리스마스에 한 마리 준다고 했으니까 제일 살찐 놈을 골라보고 있었다고 말했죠. 그런데 동생은 저에게 줄 거위를 따로 마련해 두었다고 하더군요.
아주 큰 하얀 거위를요. 하지만 괜찮다면 방금 내가 골랐던 녀석을 가져가면 안 될까 하고 물어봤는데 오히려 여동생은 저를 위해 흰 거위를 3파운드나 더 무게가 나가도록 살을 찌웠다면서. 어쨌든 저는 지금 방금 맞았던 거위를 가져가려고 했습니다. 그런데 여동생은 죽여서 가져가라고 했죠. 그래서 저는 여동생 말대로 했습니다, 홈즈 씨. 그 새를 킬본까지 가지고 갔죠. 제 친구에게 제가 한 일을 이야기했는데 그 사람은 이런 얘기를 듣기에는 아주 적합한 친구였습니다. 그는 목이 매도록 웃더군요. 우리는 칼을 가져와서 거위를 갈랐습니다. 그런데 제 심장이 얼어붙고 말았죠. 보석은 없었고 무언가 끔찍한 실수가 있었다는 걸 알았어요. 저는 그 새를 놔두고 여동생 집으로 돌아가 뒷마당으로 황급히 돌아갔습니다. 그런데 거위가 하나도 없는 겁니다. 어디 갔냐 물었죠. 그랬더니 여동생은 장사꾼에게 다 보냈다고. 코벤트 가든의 브레킬리지로요. 제가 고른 거위도 그 안에 포함되어 있었습니다. 그 말을 듣고 저는 모든 걸 깨달았습니다. 그리고 전력으로 브레킬리지에 달려갔지만 그는 이미 거위 전부를 팔았고 그 거위들이 어디로 갔는지 알려주지 않았습니다. 오늘 밤 당신도 들었듯이 말이죠. 그는 항상 저에게 그렇게 대답했어요. 여동생은 제가 미쳤다고 생각합니다. 저 역시 가끔은 제가 미친 게 아닌가 싶을 때가 있어요. 그리고 지금은 저는 재산을 얻으려다 명예를 팔아버린 낙인이 찍힌 도둑이 되어버렸습니다. 하느님 절 도와주세요. 저를 도와주세요. 그는 얼굴을 두 손으로 감싸고 흐느끼며 몸을 떨었다. 침묵이 길게 이어졌고 방 안에는 그의 거친 숨소리와 홈즈의 손가락이 테이블 가장자리를 톡톡 두드리는 규칙적인 소리만이 들렸다. 그러더니 홈즈는 자리에서 일어나 문을 활짝 열었다. 나가. 홈즈가 말했다. 뭐라고요, 선생님? 오, 하늘이시여, 감사합니다. 더는 말하지 말고 나가라고. 더 이상의 말은 필요하지 않았다. 그는 계단을 급히 내려가는 소리와 함께 거리로 사라졌고 문이 쾅 닫히고 발소리가 점점 멀어졌다. 왓슨, 홈즈는 손을 뻗어 찰흙 파이프를 집으며 말했다. 경찰이 부족한 부분을 메우기 위해 내가 고용된 것은 아니지. 만약 호더가 위험에 처해 있었다면 이야기가 달라졌겠지만 이 녀석이 그를 고발하지 않는 이상 사건은 무산될 걸세. 내가 중죄를 용서하는 셈이긴 하겠지만 어쩌면 한 영혼을 구하는 일일지도 모르지. 이 친구는 다시는 잘못된 길로 가지 않을 거야. 너무 심하게 겁을 먹었거든. 지금 감옥에 보낸다면 평생 죄수로 살게 만들겠지. 게다가 지금은 용서의 계절이지 않은가. 우연히 우리의 길에 나타난 이 기묘하고 유쾌한 문제의 해결이 우리에게 주어진 보상이네. 배를 울려주겠나, 박사. 이번에는 또 다른 사건을 시작해보자고. 이번 사건에서도 새가 주인공이 될 걸세.